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한 이야기 먼저 짚고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였었던 게 마침 또 여성의 날 행사가 있었던 날 아내가 낙상 사고를 입어서 그날 일정을 모두 다 취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도 강경 대응을 방침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슈부터 오늘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9일 오전 0시 54분 이재명 후보는 휴대전화를 통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앰뷸런스를 요청했고 아내가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얼굴에 열상이 있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119에 전화를 한 본인과 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출동 구급대원들의 환자 평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도착한 바 환자 방 안에 누워 있는 상태로 오심, 구토, 어지러움, 설사 증상 호소함. 촉진 및 육안으로 외상 평가한 바 왼쪽 눈 부종, 열상 2cm 확인됨. 네, 지금 이해식, 그러니까 후보의 아내 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의 상당히 상세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세하게 경위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좀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루머가 워낙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이제 본격화되면 대선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의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영 씨가 이제 쓰러졌다는 것 자체는 네. 또 특히 새벽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을 하는데 뭐 다 근거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 본인밖에 현장에 있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사실 모르는 사실이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클린턴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에 붙을 때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차를 타다가 조금 이 빈혈이 와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논쟁까지로 굉장히 네. 이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집안에서 이 김영에서 왜 그럼 새벽에 쓰러졌을까? 왜 다쳤을까? 뭐 이런 궁금증들이 뭐 너무나 많이 퍼져서 네네. 이제 아마 이제 이해식 지금 여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도 이런 의혹을 조금이나마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워낙 뭐 이 비공개적인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은 이야기 돌아다니니까 네.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마 본인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루 동안 일정을 일단 다 중단을 했고, 네, 전부 취소했고요. 네, 아마 이제 뭐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의 치료를 하고 이제 지금은 뭐 정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 공개하는 게 사실은 추측을 나오기가 굉장히 이제 좀 줄여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캠프에서도 상세한 사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네. 이제 설명 자체가 조금의 시차를 두면서 예.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좀 더 그렇죠. 의혹이 왜냐하면 조금 사그라들었을 것 빨리 같다. 상세하게 이걸 예. 먼저 해버렸더라면 큰 예. 의혹이 불거질 텐데 처음에 뭐 산책 나갔다가 뭐 했다는지 뭐 네.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또 달라지고 하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또 궁금증들이 있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 교수님. 만약에 그날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또 루머가 크게 확산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과 후보의 대응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만약에 그날 일정 취소 안 했더라도 루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았거든요. 그랬을 그거 것이다. 본다면 그러니까 근거 없는 추측, 단순하게 추측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 악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굉장히 악의적으로 정말로 그 상황에 끼워 맞춰가지고 소설식으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쓰여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제 법적 대응을 초기부터 아주 강하게 했는데 네. 저는 뭐 이런 루머는 초기에 진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은 나중에 들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네라면서 이렇게 네, 훅 네.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응이 이제 굉장히 빨랐고 저 잘 대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이제 다만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루머가 퍼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네.
무조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그때 이제 그 이송을 도왔던 소방 요원들이 예. 나중에 이제 뭐 왜 보고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된 채로 그것도 부정을 하다가 좀 이해식 의원이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하고 좀 머쓱해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이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한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아내 김혜경 씨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네. 지금 사실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어요. 와, 시청자 중에 한 네, 분이셨네요. 이번에 제가 좀 사고가 있어서 다쳐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뚝뚝하시던데. 네, 이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그동안에 있었던 논란들을 좀 불식시키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직접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이 사의를 공개하는 이 모습 잘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동안 워낙 이제 많은 루머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직접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나서서 이제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로 이제 중계된 그런 화면에서 네. 직접 통화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아마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자칫 이 문제를 장기화시킬 경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혜경 씨가 이제 아마 조만간 모습도 이제 드러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봐라 사실이지 않냐 뭐 이런 게 이제 네. 루머라는 게 굉장히 빨리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저렇게 직접 통화를 해서 네. 밝은 목소리로 당시에 있던 상황들을 이제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대선이 이제 임박해지면서 뭐 양쪽 후보 마찬가지로 뭐 이런 지금 위험성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사실 진실을 국민들 앞에 빨리 전달하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루머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게 워낙 빨리 되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 측도 초기에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또 이게 사생활의 영역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 영역이 아니라 대선 후보의 본인과 뭐 배우자 이 문제는 어떤 공적인 영역의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좀 그런 방식으로 철저히 대응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이 루머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뭐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사실 이때 뭐 이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논란도 있었는데요. 구급대원이 당시 VIP의 이송 사실을 그때 제각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윗선에게 좀 질책을 당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불러내서 또 질책까지 할 일이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건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관계는 경기도에 있는 이제 분당 소방서에서 VIP나 이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그걸 갖다가 왜 보고를 안 했느냐라고 이제 그 퇴근한 요원을 불러다가 이제 질책을 네. 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해식 의원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경기도 소방본부에 확인을 했는데 당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분당 소방서에서 이제 그런 질책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뭐 세상에 아픈 사람이 VIP가 어디 있고 VIP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또 그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또 알아보기 힘들었다라고 당시에 해석을 이재명 후보나 또 부인이나 가족들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네. 좀 그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인데 그걸 갖다 밝히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 거죠. 뭐 그렇게 본다면 좀 소방 측에서 이거 좀 뭐라 그럴까요? 알아서 뭐 이렇게 알아서 기기라 그러나요? 이런 모양을 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좀 이런 점에서 좀 인식 자체가 이제는 뭐 소위 고위직이라 그래서 그 특별 대우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소방본부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그 이번 논란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에 이제 가족사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많았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는 김혜경 그러니까 부인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족사와 관련된 소위 이미지에서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번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그런 아까 방금 화면 보셨지만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야 이런 밝은 목소리에 이런 네.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가족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면들도 있으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혜경 씨의 역할이 네. 이번 뭐랄까요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이슈 중에 하나가요.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흔히 기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행사 후에 달라붙어서 질문을 던지는 건 이제 백브리핑 현장이라고 하는데 그 백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아서 이것도 꽤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무슨 오시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 다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대답 질문에 걸리고 막히면 질문은 받아주시고 당신이 있잖아요. 잠깐만 해주세요. 아이고 참. 고생하시는 취재단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관련한 질문만 받겠습니다고 추모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요. 네. 자,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하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답을 하지 않는 이현종 위원님은 이제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저럴 때 사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사는 써야 하고 매일 후보들 간의 설전이 붙으면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물어도 이제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저런 경우가 사실 이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역대 대선마다 후보들이 보였던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습은 뭐 예전에도 뭐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예. 후보들의 어떤 말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질문을 안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일단 기자들이 질문한다는 거는 기자 개인의 궁금증 갖고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자라는 게 모든 국민들이 어떤 후보한테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후보도 그 기자 개인에 대한 문제로 지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 전체에 대한 거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걸 기자 개인이나 어떤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사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 시원하게 대답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정책 자산이 네네. 됐어요.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되고 또 촛불 시위 있을 때 가서 하고 등등해서. 근데 이제는 뭐 뚜껑 닫힌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결국 그는 본인이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9.11 테러가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본인이 전달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단어지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비유를 씀으로 해서 네.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제 아예 이제 입을 닫겠다는 그렇다면 것인데요. 앞으로 이제 그 메시지 관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백부를 안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제 부산에 가서도 보니까 부산은 재미없는 동네다. 뭐 재미없다. 뭐 이런 또 이야기해서 또 논란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참모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SNS 이제 하지 마시고 네. 또 말을 좀 짧게 하시라. 네. 뭐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말이 길어지다 보면 본인이 평소 가졌던 생각들이 그냥 툭 튀어나오고 그게 정제되지 않는 이야기 나오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거든요. 이번에 부산 가서도 부산은 재미없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또 인터넷 공간에서는 또 굉장히 논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백브리핑을 안 한다는 거는 뭐 누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겠다는 건 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본인이 왜 그런 말들이 참 문제가 됐는지 이거를 생각해야지. 예. 자꾸 말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면 말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을 해야겠죠. 예. 네.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을 검증하고 국민의 생각을 내놓고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말 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잘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의 인식이 왜 잘못됐는지 그건 뭐냐면 본인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 이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국민한테 생각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되는지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말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일주일 넘게 현장에서 백브리핑에 응하지 않다가 이제 어제는 현장 백브리핑에 좀 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 관리라고 하는 이 명분, 이걸 위해서 지금 백브리핑 자제를 했었는데 이게 잘한 전략일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뭐 저는 후보 내내 뭐 백브리핑 안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개인적인 궁금증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특정 시기, 예를 들어 이제 사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은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단독 공간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네. 쓸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책들을 거의 이제 막 하루에 한두 개씩 정책을 쏟아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럴 때 뭔가 이제 그 메시지의 일관성을 위해서 뭐 일정 기간 정도는 정책에 좀 방점을 찍기 네. 위해서 다른 말들이 이제 그 정책을 덮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뭐 그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무한정 뭐 백브리핑 안 한다. 이거는 그러면은 뭐하러 후보가 인터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메시지 관리,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이제는 공식 네.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이제는 당의 후보 자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정제되고 정리되고 협의된 말을 하는 게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뭐 윤석열 후보 측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네.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된 멘트를 해야 되지 이재명 않을까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임기응변 상당히 능하잖아요. 순간적인 그 대처 능력. 그런 걸 잘 살리면 오히려 더 강점으로 이 현장 백브리핑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근데 이제 그게 다 좋은 말도 나오지만 예. 또 의도치 않게 말을 많이 하다 그렇죠.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기 마련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마음이 급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좀 나다 보니까 아하. 이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은유법 같은 경우에는 예. 오해의 소지가 되는 그 상황에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표현 써야 됐나? 이런 그러니까 경우가 사실 있어요. 운유법을 정확하게 사용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 사실은 뭐 이 메시지 관리 실패해가지고 지지율을 10% 이상 까먹은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준비된 멘트 그리고 비율을 좀 줄이고 또 좀 정제된 언어를 쓰는 거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얘기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런 후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네. 유달리 이번 대선은 특히나 네. 좀 주요 후보들이 다 이렇게 좀 메시지 관리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후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그 면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링 위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과 후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또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르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오른 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네.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나름대로 이제 컨벤션 효과나 또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지율이 이제 지지층들이 어떤 결집 효과라는 게 있죠. 이제 그렇다면 아무래도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로 직결할 것이고 네. 또 네.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윤석열로 직결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또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플러스 알파가 지금 붙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지금 남태령 고개를 못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서울 지역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나 뭐 이런 데는 뭐 본인이 지사를 했기 때문에 한데 서울 지역 여론이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왜 안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 이게 부동산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해놓았던 부동산 정책에다가 대장동 문제 네. 이게 이제 겹쳐지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분노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예. 것이고요. 네. 또 전월세법에 따라서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 쪽으로 간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계층 이동이 사실은 좀 있은 거예요. 왜냐 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법으로 인해서 예. 사실은 인구 이동의 계층 이동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특히 2030들과 서울 이 두 개의 어떤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2030 입장에서 보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예. 현 정부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부동산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것들이 고스란히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로 어떤 귀착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이라는 시리즈는 이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고 평생 그러면 30평대에서 평생 그 기본주택에서 우리가 예. 살아가는 거냐 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지금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네. 이게 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후보가 현 정권을 비판하면 또 현 정권 지지한 분들이 또 떨어져 나가는 게 있고 네.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이재명 정부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또 친문 지지자들이 또 이탈하는 현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차별화만 할수록 또 이게 지지층 내부의 균열이 있고 예.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이상 이게 지지율이 붙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 정권과의 차별화가 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권에 또 실제 참여한 일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이재명 정부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유하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더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더 민생적이고 더 전진하는 그런 정부가 될 거라는 걸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유능한 변호사예요.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게 가난한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 중에 그 재산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집값이에요. IMF 때 3억 6,600을 주고 샀는데 지금 그게 20억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하다가 다 날려먹고 집이라도 사라 이런 아내의 그 강권에 못 이겨서 그때 가장 낮은 가격에 샀는데 얘 지금 집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되게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현 정권과 차별화를 두자니 또 그 친문, 그 현 지지층에 대한 그 결집이 좀 우려스럽고 또 반대로 가자니 그것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사실은 뭐 이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여야 후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망한 이제 여론이 국민 다수의 이제 여론인데 이것에 대해서 마냥 쫓아가자니 뭐 야당과의 어떤 차별성 문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 의혹의 족쇄가 채워지는 바람에 뭐 기본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내놓는 정책들이 마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내로남불 또는 이제 변명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쉽게 이 대장동 프레임을 못 깨는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악재가 겹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기본적인 틀은 마치 우리가 이제 이념 논쟁처럼 또는 뭐 진영 논리처럼 확연하게 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은 시장 지향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공영개발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틀에서 이재명 후보가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근데 다만 공영개발식의 그런 그 소위 국가 주도의 그 주택 공급 확대 이 부분을 얼마나 청년들이나 또는 무주택자들에게 현실성 있게 다가오게 하느냐. 좀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될 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지율 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 앞서서 우리가 이제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 당시에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의 그 지지율을 다 받아들이지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현 정부의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집토끼들을 잡아놓아야 되는 동시에 중도층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로 가기는 가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한다면 집토끼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라고 해서 매주 타는 버스라고 해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지금 돌고 계속 이제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요한 컨셉이 바로 2030들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결국 2030이라는 이 세력 자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영에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예. 본인들이 봤을 때 이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나라 유리하겠다 판단하면 지지를 바꿀 수 있는 사실은요 40대 50대 이상들은 제 주변에 이렇게 봐도 뭔 일이 터져도 지지 후보를 안 바꾸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고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30 같은 경우는 뭔가 본인이 잘 다가가면 충분히 이 세력을 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념에 따라서 나는 무슨 당 지지자야 이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당을 찍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예. 이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정적인 분들한테는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고 예, 실제로 정해진 표. 움직일 수 있는 예. 표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2030들 같은 경우는 이제 쭉 판단해 보겠죠. 지금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 중에서 예. 어떤 부분이 이 사람들은 옛날 과거를 잘 몰라요. 이 두 예, 분들에 예. 대해서. 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한테 유리할 것인지 판단하고 아하. 또 이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SNS나 뭐 유튜브나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빠른 속도로 여론 형성이 되거든요. 네.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캠프 쪽의 전략적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집중할 것은 2030 세대한테 집중을 해서 이윤석열 후보 가지고 있는 표를 끌어오는 게 전체 지지율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해 주신 2030 그래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2030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둘 다 지금 낮게 나오는데 네. 의견 유보층이 가장 높게 나오는 또 그 연령대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거 양극단에 있는 진영에 속한 분들만 투표장에 나오고 2030을 비롯한 중도층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네. 아니다 결국에는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 이현중 의원께서는 그건 좀 더 투표장에 나올 지켜봐야 될 거라고 것 같아요. 보십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문제는 2030들이 예전과는 달리 정치가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저는 인식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 누가 되든지 간에 나하고 상관없어. 내 인생에 상관없어. 라고 했던 거라면 네. 지난 선거를 거치면서 이 정치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네. 내가 집 마련, 일자리 정책 등등에서 정치를 잘못하면 예. 나도 피해를 볼 수가 있구나. 나 그 판단을 한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 저는 선거에는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2030의 정치화가 단순히 그냥 선거 투표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굉장히 정치화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네. 그렇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서서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이 강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예전부터 쌓여져 있던 그런 기존 이념보다는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렇다면 두 후보가 어떤 방점을 맞춰내는 20, 30대다. 예. 그렇다면 충분히 4개월 동안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고 뭐 등등 하는 게 아마 그런 전략 속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년 대선의 최대 스윙 보선은 지금 2030으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네. 투표장에 막판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박 교수님? 저도 2030 세대의 이 빠른 정치화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준석 바람이라고 불었던 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전면으로 나서지 않았던 2030 세대가 우리가 나서니까 우리의 필요성, 우리의 예. 목소리를 대변하는 척이라도 하네. 이걸 네. 본 거예요. 실제 인구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2030 세대가 지금 유권자 비중에서 38%를 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050은 민주당 지지층이 좀 많은 편이고 6070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훨씬 그렇죠. 많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2030 세대에 이제 다 눈을 돌리게 됐는데 예. 이제 문제는 2030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이제까지의 2030이 사실은 다 정치권에 불만이 많은데 예. 소위 이준석 바람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대남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20대, 30대 중에서 20대 남성의 포인트를 둬가지고 올 한 해 재미를 이제 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후보도 이제 이대남 쪽에 그럼 도대체 왜 야권에 지지를 보내느냐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 네.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이대년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예.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와의 뭐 차별성이나 연장성 서상으로 보더라도 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될 때
20, 30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위 안희정부터 박원순까지의 그런 여파들이 지금 20대 여성들, 30대 여성들이 등을 돌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기 때문에 뭐 이거를 2대남, 2대녀 구분해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20대들의 어떤 그 공통의 관심사 그리고 지금 20대가 느끼고 있는 소외감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펑펑 늘어나고 있는데 네. 자신들을 위한 취업이나 일자리 문제나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출발점은.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2대남에 집중한다면 여당은 그러면은 똑같이 2대남에 집중할 거냐. 그 전략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고민인 거죠. 2대남과 2대녀를 아우를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가 또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컨벤션 효과로 얻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걸 계속 추세로 이어가는 게 관건일 텐데 지금 선대위 구성을 놓고 지금 여러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충고를 해주는 건 뭐냐면 사람에 너무나 집착하다 볼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의 뭐 문고리 3인방,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국사를 다룰 것 같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지금 이 선대위 구성이 첫 그 정치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뭐 결론은 날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저는 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벌이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목소리가 단지 어떤 인물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 그동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 보면 좀 보수적인 정당이 사실상 이 영역에서 주도권을 중도 보수 쪽으로 넘어오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즉 김종인을 필두로 하는 이준석 그다음에 이제 뭐 조국 흑서의 이제 저자들인 금태섭 뭐 등등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진중권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결국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수적인 이런 것만 가서는 안 된다. 즉 중도 보수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선대위를 내가 중심이 돼서 구성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당을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를 당선과 더불어서 당의 체질적인 변화를 가해야지만이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요. 뭐 소위 요새 나오는 뭐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권력 쟁탈전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건 그러니까 권력 아니라는 쟁탈의 그 이면에는 네. 전반적인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이 이념의 성격에 대한 좀 차별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남을 중심인 영남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네. 내가 선대위원장 해야 되고 내가 본부장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나의 기득권이 되고 내가 앞으로 지방선거 공천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충돌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 이 충돌 중간에 이제 윤 후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후보 생각도 제가 볼 때는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의 스펙트럼, 지금 어떤 면에서 반사 이익으로 지지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 스스로가 발광체가 돼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민주당이 워낙 잘못하니까 반대로 국민의힘한테 기대를 걸어보자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온전히 잘한다. 이건 아닌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을 기해서 어떤 국민의힘에 좀 더 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보수 중도까지 아우르는 이 정당을 만들어야지만이 집권 앞으로도 가능하다. 왜냐? 만약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180석 어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어쩌면 2년 동안은 진보 우위의 정치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시가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뚫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은 필연적이다. 저는 그렇다면 아마 그러니까 다음 총선까지도 염두를 두고 그렇죠. 가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윤 후보의 어떤 선택은 결국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고 네. 그 중심으로 아마 틀을 짜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빼고 새로운 사람들을 좀 합류시키자, 새로운 사람들을 싹 거의 바꾸자라는 입장인 건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스타일이 기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고 가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쉬울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번 선대위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던 거죠. 네.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변화와 혁신,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이번 선대위에 담아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그래야지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럼 근데 그 변화와 혁신을 누가 할 거냐? 네. 기존의 인물들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새로 싹 바꿔가지고 본인이 중심이 돼서 해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졸지에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도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권력 투쟁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싸움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는 하나의 시험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까지 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비전이라든지 정책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나는 그래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쓰는 거는 리더십입니다. 네. 그거를 이번 선대위가 처음으로 그걸 보여주는 자리예요.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확 바꾸자 그러고 네. 한쪽에서는 그냥 덧셈의 정치에 있는 네. 거 그대로에다가 예, 예. 덧붙이기만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결론은 저는 타협이다. 이게 예. 어정쩡한 타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선대본부장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싹 바꿔서 새로운 사람 네. 요구를 한 거고 이쪽 기존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예. 무슨 소리야? 그냥 여기다가 새로운 사람 한두 명 덧붙이면 되지. 네. 이랬는데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총괄선대본부장 다 없는 걸로 아예 없애버린다 이거.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윤석열만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아예 그냥 논란이 되는 논란 부분을 덮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타협이 지금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쪽은 이제 미봉책이라는 거죠. 일단은 전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도에 피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어정쩡한 타협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뭐 무슨 정권이든 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체가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 네. 그것이 앞으로 언젠가는 이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면 문제가 될 거고 이후에 정권 초기에 이게 불거지게 되면 MB 대궐한 다음에 권력 투쟁이 있듯이 이제 그런 네. 형식의 이제 한 번의 충돌은 불가피할 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곧 윤석열 선대위 또한 출범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양 선대위 간 신경전이 더 가속화될 터인데 네. 양 선대위 공통으로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블랙홀이 될지도 모르는 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특검 이슈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이란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무조건 정치 공세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분위기가 바뀐 듯한 모양새로 비춰졌어요. 특검 갈 수 있을까요?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특검을 왜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은 이상 뭔가 특단의 카드가 필요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특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는 특검이 있고 상설 특검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게 수사기관이 한 60일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이제 대선이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근데 60일 같으면 지금 빨라도 지금 이번 달 안에 뭔가 결단을 내야지만이 그나마 그래도 이 후보 예를 들어서 등록 전에 2월 11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조금이라도 결론이 나올 텐데 아마 이제 양측에서 굉장히 말은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 이거는 뭐 여당의 결단이 이재명 후보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 대장동을 넘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게 특검을 향해서 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특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여론 상황을 보면서 그 결단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아마 보시는 11월 거네요. 예. 중순 넘어가면서 지지율이 도무지 회복이 안 된다라고 네. 한다면 캠프 내에서도 그런 의견은 나올 거로 봅니다. 그때 예, 너무 늦지 않을까요? 예. 네, 저도 막 그거 동의하죠. 그러니까 특검이 결국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선 전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세적인 거죠. 네. 서로 간의 명분 싸움 그 정도가 될 거고요. BBK 특검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선 이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결국은 이것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예, 네. 여론 상황을 보면서 달라질 것 같다. 두 분께서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